네, 반갑습니다. 행사 김만입니다. 자, 이제 지방직 취급 시험을 치렀죠. 네. 이번 시험에 대해서 전체적인 해설과 더불어서 좀 평가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자, 우리의 대상은 이번 올해 마지막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공식 시험인 지방직 취급입니다. 자, 취급에 대한 전체적 평가는 제가 카페에도 잠깐 올렸지만은, 긴급 총평을 좀 올렸지만, 난이도가 높아요.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난이도를 높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이번 시험에서 좀 특징적이었던 것은 국가직 7급과 달리 난이도를 높이는데 이론적인 어려운 심화 내용을 건든다라기보다는 너무나 지엽적인 정말 저도 이 시험지를 딱 보고 느낌이 출제위원님 100점 받지 마라. 100점 받지 말라고 의도적으로 좀 악의적으로 냈지 않냐라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실제 시험장에 가셨던 여러분은 당황하셨죠? 네,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누구나 시험장에 갔을 때는 100점을 받겠다는 목표로 공부를 했었고 100점을 지향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난이도 조절용으로 일반적 문제는 그냥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 합리적인 공부를 하신 상황이라면 네, 한 두 문제, 세 문제 정도가 너무 의도적으로 너무 지엽적인 걸 건드렸죠. 그리고 행작 원료적인 측면에서 좀 벗어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왔다는 게 좀 아쉬운 점이 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나이를 높이더라도 이론적으로 사실 수험생들이 허점화될 수 있는 것을 좀 심화시켜서 행작적 깊이를 파는 문제였다면 참 타당하다, 괜찮다라고 했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난이도는 높은 상태였지만 그러나 나머지 그렇다면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 대략 7급을 감안하더라도 한 90점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학습을 하고 7급에 맞게 특히 단순 암기형 그런 시대 끝났다고 제가 누차 몇 년째 계속 하고 있는데 끝났죠. 그런 것이 아니라 이해적 체계와 행작적 지문에 대한 연습을 좀 해두셨다면 충분히 90점까지는 도달할 수 있는 시험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걸 감안해서 이제 하나씩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1번. 행정이론에 대해서 옳은 것은 했는데, 자, 1번. 정치행정이론은 이론론이죠. 이론론이냐, 이론론이냐, 시험지문에서 항상 체크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극복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도를 내셨다. 역관제는 정치행정 이론 때문이죠. 그래서 극복하려면 정치행정 이원론이 돼야 되겠죠. 두 번째, 후기 행태주의는 가치평가적 정치연구보다는 가치 중립적 과학연구, 차라리 그냥 행태주의의 설명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낫죠. 네. 그래서 틀렸고, 이 행태주의, 후기 행태주의에 대한 질문과 연습은 행사에서 많이 했던 내용들입니다. 3번 신공관리론은 시장지향적 경쟁원리를 활용함으로써 바로 이 경쟁 제가 내용에서 이 경쟁인과 성과 고객지향적인 NPM의 핵심적 요소를 잘 설명을 드렸을 거고 그래서 성과를 지향해 갔고 4번 유거버넌스 이론은 공공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부라는 제도적 장치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강조했다. 아니죠. 제도뿐만 아니라 비제도적인 요소까지 다 포함시키는 것이 바로 이 신문화론적 관점이고 신제도적 관점이고 유거버넌스 같은 경우에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과 더불어서 협업적 구조 협업적 구조를 가져간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에요. 정부에만 의해서 전적으로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정부 플러스 시민과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한 협력적 네트워킹 개념에서 쓰는 것이 바로 거버넌스였죠. 자, 그 다음 볼 수 있는 거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2번 문제. 페리 와이즈만이 이야기하고 있는 공공봉사 동기로 이 내용은 충분히 들어올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공공봉사 동기론에서 사용하고 있는 하위 개념과의 사례를 연결해 보라. 그래서 조금 디테일하게 냈었죠. 자, 그래서 이 공공봉사 동기론은 바로 규범적, 합리적, 정서적 세 가지 측면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그 적절한 사례가 맞느냐라는 것인데, 자, 여기 있는 선의 애국심. 자, 애국심 같은 것들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애국심은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정서적 측면에서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합리적 측면에서 요 참여. 자, 참여한다는 것과 옹호란 말도 해도 되고 보통 지지라는 말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에 대한 지지, 참여 이게 바로 합리적 측면에 있는 것이고 규범적 측면에 있는 것은 바로 충성. 그렇죠. 네, 그래서 사례로서 틀렸습니다. 그것은. 자, 그 다음 3번을 보시면 우리나라 예산제도에 대해서 오는 거 됐습니다. 예산제도. 자, 예산을 지출 대상별로 분류해서 편성하는 품목별 예산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네, 여전히 쓰고 있습니다. 사라진 게 아니에요. 가장 디테일한 분류이면서 가장 기본적 분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예산 분류 이론이 꼭 하나만 쓰는 것이 아니라
분모분류도 쓰고, 네, 종합적 분류도 쓰고 다 쓰는 거죠. 네, 이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사용하고 있다라고 강의 때 안내해드렸고, 미시사용적 결정 예상 방향인 총액 배분 예상, 이거는 반드시 맞춰야죠. 총액 배분 자율 편성 제도는 기본적 방향이 어디에 있다? 하향에 있습니다. 하향. 그래서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될 내용이고,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국회에서 본회의 예산을 의결을 못할 때는 가예산이 아니라 지금 현재는 준예산 제도를 쓰고 있죠. 국가재정법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참여, 국가재정법엔 국민참여 예산 제도고, 지방은 바로 주민참여죠. 자, 근거법과 제도가 틀렸습니다. 자, 뭐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무난하다고 볼 수 있고, 자, 4번을 가보죠. 성과관리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성과관리는 자, 신공관리론의 확산에 붕하여 결과중심적 행정, 즉 성과죠. 결과중심적 행정을 진행하기 위한 핵심적 수단으로서 최근에 부각되고 있고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맞고, 성과 측정을 위한 지표는 성과 발생 단계에 따라 투입, 과정, 산출, 결과, 영향, 우리 특히 산출과 결과와 영향은 1차적이냐, 2차적이냐, 3차적이냐 이런 차원적 측면에서 구별해 볼 수 있었다라는 내용이었죠. 조직의 성과를 대표하는 객관적이고 측정 가능한 성과 지표의 개발은 성과관리의 핵심, 당연한 소리입니다. 그런데 공공부문의 성과관리는 민간에 비해서 성과 지표가 다양해서 측정이 다양하기 때문에 측정이 잘 안 되죠. 즉 공공이 갖고 있는 공통적 요소를 말씀드렸는데, 자,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정확하게 없다. 그리고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것들과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너무나 다양하다. 이걸 한마디로 한다면 비시장적 요소를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럴 때 많이 정리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충분히 만행적 개념에서 학습 시스템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5번을 가보죠. 배버입니다. 배버의 이념형 관료제와 부합하지 않는 것. 뭐 배버가 이야기하는 이념형은 바로 관료제의 특징과 더불어서 기본 학습에서 충분히 했던 내용이죠. 부합하지 않는 것은 파트타임 채용을 권장하지 않는다. 그렇죠. 풀잡 개념에서 전임화시킨다라고 했었고, 계층제 행태의 조직 구조, 결국은 바로 대규모의 조직 단위에서 능률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구조로 가다 보니까 계층제적 구조를 가죠. 그래서 수직적 계층의 발달과 더불어서 명령이라는 개념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급여는 업무의 성과에 따라 지급, 이 성과급적 개념은 최근에 들어온 거고, 웨버가 이야기했던 이념형 관료제에서의 급여의 구조는 어떤 거였습니까? 그래서 공무원을, 즉 관료를 안정화시켜주는 목적에서 있는 연공급 내지는 생활급적 개념을 가져가는 거죠. 성과급이 아닙니다. 그리고 업무 처리에 근거되는 문서주의라고 부르죠. 그래서 문서를 토대로 해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다라는 의도로 갔습니다. 네, 5번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였다고 평가됩니다. 자, 6번. 고위공무원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을 받는다. 직무성과급이죠. 이 급여 체계는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될 부분들이고, 일반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별정직, 특정직 공무원도 고위공무원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규정사항 들어갈 수 있는데, 1, 3급의 가나 등급의 2계급으로 단순화함으로써, 자, 이 1, 3급의 계급을 없애고 가 등급, 나 등급까지 좋은데 계급 중심으로 가자는 게 아니죠. 계급 체계를 없앤다. 1, 3계급을 피해자의 범정부적 차원에서 인사풀제를 운영하겠다는 것이 고위공무원 단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민간과 경제는 공모직위를 통하여 일정 비율. 자, 공모직위와 비교해야 될 게 개방형 직위죠. 개방형 직위와 공모직위의 중요한 차이점은, 자, 요 개방형 직위가 바로 민간인이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구조고, 공모직위는 정부 내부에 부처 간의 경계를 타파시켜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요 개방형 직위가 갖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뭘 중심으로 했었다? 전문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모직위는 효율성, 운영상의 효율성. 자, 그래서 민간과 경쟁하는 틀렸죠. 자, 7번을 가보죠. 신제도주의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사회학적 제도주의에서 제도는 개인의 행동을 제약하는 게임의 규칙의 역할을 하고, 자, 요 신제도주의 안에는 세 가지 계열이 있어요. 경제학적 관점에 있는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와 정치학적 관점에 있는 역사적 신제도주의와 사회학적 관점에 있는 사회적 신제도주의인데, 이 사회적 신제도주의에서는 바로 뭘 쓰다? 정당성이라는 개념을 쓰는 거죠. 동영화의 정당성 논리. 그런데 여기
개인의 행동을 제약하는 게임의 규칙을 요거 만행자 기본서에 그대로 요 표현들을 딱 수록시켜 놓고 있었는데, 내용을 첨가시켜 놓고 있었는데, 요 개인 행동을 제약하는 것은 진짜 제약한다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선택 범위 내에서 개인이 뭘 한다? 이익이냐 손해냐 이런 구조를 결정해 간다는 것을 이렇게 완화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의 자신의 의도에 따라 만들거나 변화시킬 수 있다. 바로 이런 점까지. 자, 이것은 전형적으로 뭐였다? 개인의 선택과 그 비용이냐 이익이냐 이 구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위적인 결합에 있는 그 안장점이라고 불러주는 것을 만들 수 있는 거 뭐였다?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의 이야기입니다. 이 지문 자체는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를 좀 제대로 알고 인미를 전제로 해서 냈죠. 네, 좀 심화적 지문입니다. 자, 두 번째, 사회학적 제도주의에서 동형화란 조직의 필드, 장이 있는 하나의 필드에서 하나에 대한 동일한, 그렇죠. 이게 바로 동형화의 개념을 가져가는 거죠. 직면한 다른 조직 단위를 닮아가는 것이다. 네, 유사해 가지고 동형화되는 아이스모르피즘의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사회적 제도주의죠. 그래서 제도하에서 정당성을 획득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역사적 제도주의는 제도 형성이나 변화의 역사적 경위, 이 역사적 경위를 보통 우리가 경로 의존성이라고 학습을 했었습니다. 이거 뭐 단순 단어 개념의 문제였죠. 3번 역사적 제도주의에서는 경로 의존이란 어떤 시점에서 제도나 정책을 선택이 그 이후의 시점의 제도나 정책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역사적 제도주의는 연구 접근이 어떻습니까? 종단면적 접근을 많이 한다라는 특징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자, 제도주의 넘어오셔서 에자일 조직. 최근 들어서 에자일 조직이 자주는 아니지만 좀 나오고 있죠. 에자일 조직이 뭐 엄청나게 혁신적인 새로운 모델은 아닙니다. 우리가 요 에자일 친절하게 또 영어까지 적었죠. 에자일이 뭐냐면 영어를 하실 텐데 뭡니까? 신축성, 유연성을 에자일이라 불러주는 거죠. 영어 단어 그대로입니다. 즉 이건 뭐다? 신축적 조직이란 말입니다. 그 한글로 에자일 하니까 뭐지? 에자일?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건 학습 대상으로서 학습 대상을 당연히 고려하고 있어야 될 건데 우리가 팀 수평제 구조 속에서 더 유연성을 강조했을 때 에자일 조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데프트 분류 외에 바로 에자일 조직, 즉 신축적 조직으로서 왜 신축적으로 하죠? 그렇죠. 환경에 매우 잘 적응하기 위해서인데 그러나 요 에자일 조직이 특징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환경이 한 번에 빵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해보고 피드백하고 해보고 피드백 이렇게 적응해가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경영학적 이 모델에서는 폭포수 조직과 좀 대조적으로 봐서 에자일 조직은 바로 환류 피드백을 아주 지속적으로 해서 그러면 변화의 폭은 어떠하냐? 해보고 수정하고 해보고 수정하고 이런 식의 반응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환류에 의한 점진적 변화를 추구해 가면서 나타나는 적응적 조직 구조, 유연한 신축적 구조 이걸 통해서 뭘 한다? 성과를 지향하는 거죠. 이게 바로 에자일 조직이 갖고 있는 기본적 요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신축성이라는 개념을 딱 갖고 본다면 수평적 의사소통을 강조하는 거 좋아요. 의사결정 많은 시간 아니죠. 바로 피드백을 자꾸 해가지고 계속적 조정을 해갑니다. 사전에 완벽하게 틀렸죠. 사전에 완벽한 상태를 갖자는 게 아닙니다. 사전에 완벽한 즉 DQM식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 완결성이 좀 낮더라도 해보고 보완 수정 계속해서 피드백을 반영해 주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축적일 수밖에 없죠. 환경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강조함으로써 성과를 왜 무시합니까? 성과를 내야죠. 현대 조직의 모든 목표에 성과를 놓치는 조직은 없습니다. 성과를 위해서요. 단 그 조직이 직면한 상황에서 어떤 것이 어떤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더 성과 지향적일까를 가지고 이제 유형이 나눠지는 거예요. 이 지문은 당연히 이것은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에 혼동하시면 안 되고 한 조직으로 결합하였다가 해체했다가 다른 조직으로 재조직화 피드백 속 계속해서 뭐 한다고? 적응해 갑니다. 신축적 적응해 가는 거. 이 적응의 모습을 이제 서술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에자일 조직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4번. 자, 다음 9번 가보죠. 자, 정책 대안의 미래 예측에 대한 방법인 추세 연장. 자, 요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었죠. 그렇죠. 바로 시계열에 따른 바로 이러한 추세 연장적 기법도 있고 또 이론적 기법도 있고 또 하나는 질적인 주관적 예측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중에 추세 연장선이라는 요 기법을 쓰는 거죠. 투사법이라고도 부르죠.
요 방법은 꼭 방법적 접근의 특징만 알아두세요라고 해죠. 그 디테일한 내용에 있는 그 기법의 세부적인 거 몰라도 된다라고 제가 딱 가이드를 해드렸죠. 그러면 사회 구성원의 노력에 따라 미래가 지금 이렇게 전개된 과거 추세를 토대로 추세, 시간이에요. 타임 시리즈의 그 시간적 관점에서 이렇게 미래는 어떻다. 요걸 예측하는 거죠.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구성원의 노력을 전제로 한다. 이거는 어이없는 지문입니다. 사실은. 네, 그냥 막 낚으려고 했죠. 관찰된 경향. 그래서 이게 바로 추세입니다. 경향이 추세죠. 그 지속성, 규칙성 가정한다. 이미 1, 2번 지문이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시계열 분석에 기반한, 그렇죠. 시계열이 바로 추세. 자, 사회 상태를 예측. 측정된 자료의 신뢰도와 타당 높다고 가정한다. 네, 이건 기본이죠. 팩트적인 요소를 근거로, 그건 과거의 팩트입니다만 이걸 토대로 해서 미래를 예측해 가는 거죠. 네, 이건 기법의 기본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을 가보겠습니다. 10번. 국가공무원법상 휴직입니다. 휴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내죠. 휴직에 대해서. 자, 조금만 보이실 텐데. 자, 정무직 공무원이 휴직할 수 없다. 아니, 그러면 정무직 공무원 뭐 감기 걸리거나 아프면 휴직도 못하고. 네. 이 말도 안 되는 질문이죠. 네, 옳은 것은. 자, 본인이 거부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없다. 이 본인이 거부하면이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 예를 들어 제가 코로나 때를 한번 설명드렸을 텐데, 코로나에 의해서 아주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다. 이럴 때마다 네, 휴직을 명합니다. 네, 강제 휴직이 있어요. 명할 수 없다가 아니고, 휴직 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복귀 신고를 하면 임용권자의 승인. 자, 일반적 휴직일 경우에는 휴직의 사유가 소멸되면 30일 내 복귀 의사를 나타내면 승인이 아니라 당연히 복직됩니다. 당연히 복직. 이 승인을 한다면 뭐다? 결과 도장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 말이 아니에요. 휴직은 끝나면 자동은 아니지만 신청하면은 당연히 복직이 허용돼야 돼요. 이게 휴직이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걸 이제 승인을 거쳐서 요렇게 딱 틀었죠. 자, 공무원이 정신적 장애로 인해서 chan경이 필요하고 휴직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은 부득이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네, 일반적 이런 상황들 다 부득이부터 다 연장을 합니다. 다 연장. 또 공과공법상에 있는 사항들이었는데, 뭐 여기서 만약에 이 연장 기간까지 물었다면 정말 짱날 문제였을 텐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 내용을 묻고 있죠. 그래서 국가공법의 세부적 내용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요 문제 정도는 여러분이 학습을 토대로 해서 맞출 수 있는 문제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가보죠. 자, 11번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우리나라 주민자치 관련되는 제도. 7급 지방자치론도 아니고 이 문제를 냈는데 나름 굉장히 허점을 찔렀어요. 그런데 좀 어이없는 게, 자, 볼까요? 주민자치위원회는 과거 읍면동 단위에서 설치하던 자문이었으나 현행 지방자치법의 그 법적 근거가 사려 더 이상 아직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근거도 지방자치법이 아니고 지방분권 및 지방분권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는 거고, 자, 요 근거법에 대한 것들이 문제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는 달라요. 여기 이번에 주민자치하고 주민자치회. 이거는 정말 너무 디테일한 부분들을 건들고 있는데, 자, 주민자치회는 현행 지방자치법이 명시돼 법적 근거가 틀렸고 읍면동에 대해서 강화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법적 근거를 가지고 문제를 묻고 있죠 지금. 자, 주민자치위원회와 요거는 조례.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의 특별법의 근거. 지방분권의 특별법은 우리 수업 때 자료로서 한번 첨부해드렸던 내용이었는데, 자, 3번 주민투표제도는 주민의 청구를 기준으로서 지방단장은 투표를 발의할 수 없다. 장의 전속적 권한이에요. 주민투표 할까 말까. 요 내용은 요 3번은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죠. 4번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무 처리에 관하여 수행한다. 네, 요 법적 근거를 갖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뭐 11번은 특히 일반적 학습 범위에서 좀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아마 좀 당황했을 겁니다. 네, 요거는 뭐 여러분 현장에서 맞추기가 조금 힘들었지 않을까. 특히 1, 2번 지문 때문에 많이 혼동하셨었겠죠. 네, 요거는 뭐 어쩔 수 없다 인정하겠습니다. 더불어서 12번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문제 지방공기업법, 자, 지방공기업법의 2조에 근거해서 자료 놔드렸고, 우리 기본서에, 만행제 기본서에 지방공기업법에서 적용 제외되는 사업, 여기 이제 기출에는 한두 번 정도 들어왔었습니다, 과거. 그래서 적용 제외되는 사업 제가 갈로해서 그 중에서 바로 상하수도 말고 마을 상수도 사업 제외된다라고 보조단에 딱 넣었는데, 이거를 걷는다는 건 정말, 네,
참, 네, 이 두 문제는 수험적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오버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진짜 악의적으로 100점 받지 말라고 한번 당황해 보라고 건드렸던 문제가 아닐까라고 싶습니다. 그러나 요거 말 상수도 사업을 제외하더라도 우리가 수업 때 지방공개의 대상 사업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라고 했고 또 보기도 몇 번 정리를 했었기 때문에 이거는 완벽하게 놓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좀 직감을 좀 동원해서 요 말 상수도를 좀 찍을 수 있지 않았을까. 네, 그러나 일단 약간 일반적 손범위 조금 벗어나 있다는 거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좀 아쉽죠. 이런 거 말고도 행자에서 7급에 맞게 이론적 심화를 건들고 낼 수 있는 게 참 많은데 왜 하필 이런 걸 건드려서 좀 제가 봤을 때 출제는 좀 악의적인 것 같습니다. 100점 받지 말라고. 네. 자, 13번. 증거 기반 정책 결정의 특징. 자, 증거 기반입니다. 뭐 이건 내용적으로 어마어마한 내용이 아니라 증거 기반. 그러니까 기존에 이 표현도 증거 기반을 하는 것보다 좀 더 합리적 표현을 좀 쓰면 좋을 텐데 어쨌든 증거 기반 표현을 쓰는데 주먹구식 대충 직감적 행정을 하지 말고 팩트적 요소 외에서 합리성을 강조하는 정책적 결정을 하자. 이런 논리가 바로 증거 기반 정책 결정이라고 불러주는데 자, 요 개념에서 기억, 니은, 디귿에서 사실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증거 기반 정책 결정이라는 과정에서 관련된 증거에 기반하여 팩트에 기반해서 대안을 선택하거나 관련 사항을 결정하는 것이다. 근데 전형적 정의 그대로고 이건 기억은 행정적 문장으로 전혀 뭐 문제가 없습니다. 증거 기반 정책 결정 적용 실무 적용과 학술 분석은 증거 자료 수집이 어려운 보건과 복지 정책보다 국방과 문화. 국방은 비밀의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문화는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그러면 이런 실무적 학술적인 것이 문화와 국방보다 오히려 이 증거 기반 정책 결정은 복지. 예를 들어 복지 계층에게 예를 들어 뭐 차사용 계층에게 10만 원 주는 게 좋을 것인가 20만 원 줄 것인가. 지금 얼마 전에 소비 쿠폰 마찬가지입니다. 소비 쿠폰을 15만 원 주는 게 좋을까 20만 원 좋을까. 이걸 그냥 주먹고 싫어. 그래 오늘 기분이다. 15만 원 질러라.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한다? 네, 소득 분포에 따른 소비 패턴 분석을 다 하고 그래서 품목을 정해가지고 요런 종목이 쓸다. 이러한 팩트적 요소를 갖고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전형적인 거죠. 보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요 두 분야가 오히려 더 적절하고 여기는 좀 적용하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이걸로 딱 틀었죠. 비틀었는데 자, 이거 정보 기반 분석 전문가 등을 비롯하여 견고하게 구축된 증거 기반 틀은 정책에 대한 실증적 접근, 증거 기반으로서 가기 때문에 당연히 실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기억, 디귿 두 가지 되겠죠. 자, 그 다음 14번. 이 문제는 반갑죠. 김반 행작 들으신 여러분은 이거 보자마자 그냥 찍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기본 강의와 몇 번의 기출뿐만 아니라 또에서도 이 하우스의 경로 목표 나오면 딴 거 보지 마. 이건 문제 낸다 딱 하나뿐이다. 뭐? 바로 기대 이론이 적용된 따라 아주 중요한 특징이다. 그래서 제 기본서에 이 기대 이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많이들이 자료에 모형으로도 한번 딱 보여드렸죠. 그리고 제가 600제 모의고사에서도 제가 작년 모의고사 이거 딱 냈었습니다. 그래서 경로 목표 이론 하우스 그냥 기대 이론. 네, 이건 진짜 학습의 대상이었고 정확하게 딱 적중했던 아주 대표적인 영역인데 그래서 행작이 이렇게 아무거나 막 아까 뭐 말 상수도 사업 이건 정말 어이없지만은 하지만 이렇게 알아야 될 것들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 이거야말로 앞으로 행작 객관식 문제가 좀 지향해야 될 방향입니다. 출제는 보고 있나요? 자, 이 문제 됐고 15번 가봅시다. 15번. 전자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했습니다. 전자정부는 굉장히 강조했었고 이건 또 기본서와 자료로서도 충분히 커버를 했었던 문제인데 공공데이터 이용 제공 및 이용 활성화 법률 이 법률 의미 있으니까 꼭 봐도록 했죠. 자, 비상업적 모임적 목적의 한해가 아니라 뭐다? 상업적 목적으로도 예를 들면 치킨집을 내고 싶다 할 때마다 빅데이터 공공데이터 분석에 있는 그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상업적 목적으로까지도 넓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게 특징이었죠. 그래서 공익 목적에 한정한다. 마치 행정이니까 이 법을 모르는 사람은 그래 공익 목적을 위해서만 해야지. 행정이니까 이런 착각을 일으키려고 딱 했죠. 하지만 우리는
충분히 요건 학습했던 사항이라서 맞출 수 있었을 겁니다. 개인정보법상의 본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 그렇죠. 기명과 가명을 요 개인정보법에서 구별을 해야 됩니다. 활용할 수 있고, 가명은 안 합니다. 정보 격차, 디테일 디바이드란 정보의 접근 능력에서 발생하는 격차, 요 정의는 꼭 봐둬야 되는 사항이었고, 지식관리의 핵심 중에 하나인 조직 내 학습을 통하여 암묵질 형식주로, 맞죠? 암묵지 형식주로 전환하고 형식적 형식주로, 그래서 사회와 외제와 내재와 결합화가 계속 속이 뭐였다? 2중 3중에 순환학습이 정확하게는 순환학습을 지향한다. 요 지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자 16번 가보겠습니다. 16번. 자, 정책 의제 설정입니다. 의제 설정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됐는데, 자, 괜히 학자 훅 던졌죠, 사실은. 버클랜드. 자, 버클랜드는 학자는 사실 페이크용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해결하기를 대중에 기대하는 이슈나 문제, 이거는 결정이 아니라 우리 일반적 책에서는 체제의제, 공중의제라고 부르죠, 공중의제. 알겠죠? 그걸 이제 정부가 결정하면 결정의제, 정보의제, 행동의제, 공식의제, 기관의제, 제도의제가 되는 거예요. 요 명칭들 사이에서 제가 수업 때 요 체제의제와 공중의제 개념은 꼭 주목해 두세요라고 아주 강조했었던 겁니다. 물론 학자 버클랜드 때문에 조금 당황스러웠을 겁니다만, 그러나 정의적 측면에서 요 결정의제가 아니라는 점은 지문으로서 볼 수 있었던 내용이었고, 조금 난이도를 살짝 테크니컬하게 높여놨죠. 자, 다운시는 의제가 어떤 시점에 갑자기 관심을 받고 일정에서 사라지는 순환. 이것도 우리 기본서에서 다운스의 바로 이 이슈 관심 주기론이라고 불려지는 것, 그 안내하고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었고, 바라바라치의 문제가 자 의제로 오르지 못하도록 조작하는 것, 이게 바로 무의사결정이라고 했죠. 이 무의사결정은 정책 의제부터 평가까지 광범위하게 넓게 작용하는 요소였습니다. 자, 킹던은 문제, 정책, 정치 요거라고 했죠. 정치. 독자적 흘러다니다. 그래서 스레이트 모형과 굉장히 유사점을 가지고 있던 킹던의 흐름창 모형입니다. 자, 그 다음 17번. 자, 국가재정법사. 자, 이런 거는 외워서 푸는 게 아니에요. 자, 예산결산과제 정보 작성의 서류가 아닌 것은, 자, 요 성인지와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결산서, 요거는 반드시 새로 바뀌어가지고 들어가는 거고 확인하고 있었고, 성인지 예결산제도 그 예산과 기금이 연결돼 있죠. 그런데 조세 지출은 뭐라고 했습니까? 법률이라고 하죠. 법률. 조세 법률주의에서 법률로서 규정하기 때문에 그걸 별도 또 결산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뭐 아니었다 하더라도 충분히 세 가지 1, 2, 3을 토대로 해서 합리적으로 추론해서 풀 수 있는 문제였을 거라고 평가합니다. 자, 18번에 공무원 연금입니다. 연금에 대해서 오는 것은 장은 적용 대상이지 공무원 연금으로서 특히 선출직 같은 경우는 제외. 자, 맞고, 제도 운영은 이 공무원 연금, 수업 때도 연금이라든가 공무원 노조라든가 이러한 인사에 대한 건 누가 가지고 있다? 인혁처 가지고 있다고. 인사혁신처. 해안부가 아닙니다. 이거는 확인했던 거고,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공무원 10년. 3, 4번을 이걸 알고 있어 가지고 풀 수 있는 수험생은 좀 드물었을 거예요. 자, 요 수당과 연금인데, 수당은 기본적으로 법에 1년으로 하고 있고, 요 연금을 위해서는 지금 개정되어 가지고 10년이죠. 10년 이상 근무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수업 때 했던 거고. 자, 그래서 요 18번도 완벽하게 여러분이 딱딱딱 알아서 푼다 보다는, 만약에 들으셨다면 이 사항들은 2개 정도는 제외시킨 상태에서 합리적으로 추론해서 풀도록 해 갔었으면 아주 정상적 접근이었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수치, 이런 디테일 수치들 이거 가지고 너무 행사 공부할 때 겁먹지 마십시오. 이런 것들은 예외적입니다. 자, 19번. 대안의 정책수단. 자, 너치는 뭐 당연히 들어올 거라고 예상했던 것들이죠. 너치로. 자, 오류와 편향에 대한 관심이라고 하기 뭐 여기 좀 서술 좀 해주지. 또 이렇게 딱 끊어가지고 출전이 좀. 오류와 편향, 개인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어떤 편향성과 오류를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자유주의적 개입주의, 국가의 전면적 개입이 아니라 뭐 선택적 설계를 하기 때문에 자유주의적 개입주의라고 불러줍니다. 그리고 비구조화된 선택지면은 선택을 못해요. 그 말 자체가 선택이 안 된다는 겁니다. 구조화된 선택지를 딱 주는 거죠. 제가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는 거 한번 설명드렸죠. 구조화된 이쪽이냐 이쪽이냐 이렇게 딱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비구조화된 아주 복잡한 카오스적 상태를 내버려 버리면 그럼 선택하는 거야 말라는 거야.
네, 그건 아니죠. 비구조화 아주 결정적인 거고 부드러운 게임 그렇죠. 자유적 게임의 부드러운 게임 뭐였다? 결국은 선택을 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시민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구조적 설계를 해주는 것. 이게 바로 넛지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도 자 20번입니다. 20번. 자, 이건 머스그레이브가 제시했던 재정의 세 가지. 자, 재정을 바라보는 학자 세 가지. 머스그레이브가 있고, 알렌 쉬크가 있고, 그리고 윌답스키 세 명 꼭 알아두세요 했는데, 그대로 딱 들었죠. 그럼 머스그레이브는 바로 경제학적 측면에서 기능, 그래서 경제의 성장과 안정, 그리고 경제 일반적인 자원 배분, 그리고 재분배 요 세 가지로 본다면, 특정 계층에 대한 감면, 이게 바로 뭐다? 재분배 정책이죠. 주민 전체 없습니다. 이거 그냥 집어넣은 거죠. 출전이. 자, 총수요 부족을 침체를 위해서 정부의 지출을 늘려가지고 뭘 한다? 네, 효율적인 측면에서 대응할 수 있고 공공적 성격의 특정 서비스가 시행되지 공급되지 않을 경우에 정부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네, 자, 재정의 세 가지 역할에서 바로 요 2번 질문은 뭐 이 주민의 행복도 이런 걸 고려하는 게 아닙니다. 국가 전체적 측면에서 머스그레이브가 접근해 왔던 경제학적 접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7급 이번 지방직 7급 문제를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당연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연히 이런 문제들은 앞에서 내가 서도 이야기했지만은 난이도 조절을 정말 좀 정상적으로 난이도 좀 참 좋을 텐데 이런 터무니없는 쪽으로 건들면은 수험생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럽죠. 자, 앞으로 공부를 하실 때 행작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공 과목화되면서 제가 강조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죠. 이 흐름을 놓치지 마시고 행작을 강의를 토대로 해서 그것도 제대로 된 강의를 보셔야 됩니다. 7급은 9급과 달라요. 제대로 된 강의를 토대로 해서 체계적 학습을 해서 간다면 충분히 100점은 좀 무리지만 90점 라인까지는 확보할 수 있죠. 그 정도면 합격하는데 천지장 없습니다. 물론 90에서 장인이 추론적 영역을 좀 한다면 95까지도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 7급에 대해서는 좀 더 유념해서 각별히 범위와 심화적 깊이에 맞는 학습을 하실 것을 꼭 강조드리면서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들은 네이버 카페 만행작에다가 올려둘 테니까 이 카페에 들어오셔가지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